예, 구본절입니다. 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공무원 한 20몇 년 했고요. 지금 뭐 검사 오래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지금 이런 그 관중석을 보니까, 제가 진주지청장 할 때 진주 관내 거기 뭐 남해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뭐 진주시도 있고 사천 뭐 그런 데 가서 강의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1 시간 반 정도 할 건데요. 제가 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은 보통 여러분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원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안 온 분 와서 뭔가를 꼭 얻어갈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제가 강의안을 새로 만들었고요. 제가 사실 강의 요청이 꽤 많은데 강의를 다 못 가고, 강의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종전에 만든 강의안을 항상 수정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장성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초기에 저희 비서가 받았는데, 제가 사실 지방 강의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뭐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변호사 하면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 재판도 가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장성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장성군 아카데미, 장성 아카데미 자료를 보고 '아 여긴 꼭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94 년도에 검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랑 같은 해에 임관을 한 거예요. 그쵸? 대통령이 저보다 3년 후배예요, 연수원. 그래서 제가 3년 선배인데 저는 군법무관 갔다 오고, 그분은 대통령은 그 군법무관 갔다 오지 않고 같이 임관을 94 년도에 했는데, 제가 임관해서 그 해에 재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재판장이 김황식 총리입니다. 김황식 총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훌륭하다고 아실 텐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김황식 총리가, 제가 법조인들 많이 봤지만 그 정도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보통 뭐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뭐 인품 좋은 사람 많다고 말은 다 하죠. 겉으로는 그냥 말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수긍이 안 되는 수가 많은데, 김황식 총리 이분은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때 인제 배석 판사 하던 분이 홍승면이라고, 이제 곧 대법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는데, 그분이 배석이었고 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황식 총리께서 대법관 하다가 그다음에 감사원장 갔다가 총리 되셨는데, 제가 감사원장 가기 직전까지 계속 뵀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독일 가셨을 때 뭐 그냥 연락만 좀 했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못 뵀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김황식 총리님의 형님이 군수할 때 만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강의를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이 못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뭔가 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부자의 글씨잖아요. 제가 전에 유퀴즈를 나갔더니 유재석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자의 글씨라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원래는 글씨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글씨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분석하는 거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낸 지가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걸 내고 그리고 한국인의 그 특성을 연구한 책을 다시 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한국인이라는 책입니다. 2015 년도에 나왔는데, 그걸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인제 글씨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주도 볼 줄 아냐? 뭐 관상도 볼 줄 아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혀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주, 관상과 글씨가 차이가 뭐냐? 사주나 뭐 관상은 뭐 성형하면 바뀝니다마는, 글씨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사전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씨를 바꿔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근데 제가 그 책을 냈더니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 그때. 그때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내면 뭐 "나는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직장인으로 성공하고 싶다." 여기 뭐 장성군 직원들 많이 계실 텐데 "나는 그러면 공무원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글씨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부자가 되는 글씨가 뭐냐?"라고만 물어봐서 그래서 부자의 글씨를 쓴 겁니다. 사실 되게 좀 아카데미컬하지 않잖아요. 되게 좀 장사 속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돈 별로 못 벌었습니다. 못 벌었고 제가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뭐 많이 수임료 받을 때는 이 책 몇 권 쓴 거 이상을 받거든요, 한 건으로. 제가 책 써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썼더니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교보문고에 인터넷 거기 책이 딱 올라가니까 누가 첫 댓글을 달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야 저 사람 정말 너무하다.' 싶었는데 책이 그때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부자가 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부자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선거 날인데 어떤 사업가를 만났거든요. 그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사업가가 여러분 그 장성군 출신입니다. 장성군 출신의 꽤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젊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뭐 사업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뭐 조사도 받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큰 사업가가 되셨는데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분명히 도움될 것이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시간을 오래 가지고 보면 분명히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됐네요. 예. 제 속에 검사 있고요. 어 제가 글씨 전문 컬렉터 그러니까 글씨를 전문으로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 수집가들이 꽤 있습니다마는 뭐 다른 거 수집하면서 그림도 사고 뭐 글씨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저는 글씨만 샀고요. 그리고 최초의 필적학자 이게 아무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최초이자 유일한 필적학자인데 뭐 아무도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로 안 하려 그러세요.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뭐 이런 거가 제 수집품인데요. 맨 앞에 타이거 우즈죠. 이게 오제이 심슨, 마가렛 대처였는데 유명한 사람 제가 글씨를 모으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유명하거나 악명이 높거나.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이 그 전처 살해한 거 아시죠? 그런 사람의 글씨 타이거 우즈처럼 뭐 대단한 스포츠를 선수 그리고 마가렛 대처 같은 이런 분들의 글씨를 모으고 있고요. 제가 글씨를 왜 했냐, 글씨 연구를 왜 했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검사를 하다가 98 년도에 미국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맨해튼에 살았는데 그때 뉴욕에 가서 인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사실 뭐 공부를 하러 갑니다만 여러분들도 해외 연수 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비지팅 스칼라로 갔으니까. 컬럼비아 대학을 갔는데 뉴욕에 있으니까 매일 그냥 다니는 데가 무슨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뭐 구겐하임 뮤지엄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거기 뭐 프렛 컬렉션 이런 걸 보고 다녔는데 미국 박물관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누가 기증을 한 컬렉션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증이 컬렉션이 돼서 그게 박물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뭔가 수집해서 국가에 그러니까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적지 않습니까? 뭐 검사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급수가 높아서. 근데 많아 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최고의 컬렉션을 해야 되겠다, 그 분야에서.' 지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인데, 컬렉션을 하면 그 분야 최고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등 컬렉션과 1등 컬렉션은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1등 하는 컬렉션을 해야 되겠다. 근데 1등 할 수 있는 컬렉션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뭐 그때는 한 4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500만 원. 근데 그 정도를 받아서 제가 집도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집은 샀습니다마는. 그래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무슨 컬렉션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컬렉션을 1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독립운동가의 글씨입니다. 여기 장성 출신의 의병 글씨도 제가 꽤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글씨에 제가 최고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을 포함해서 저만큼 가진 데가 기관, 개인 아무도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삼성에서 컬렉션을 시작해도 저만큼 못 모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독립운동가 글씨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귀해서 제가 독립운동 글씨 최고의 컬렉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건 맨 왼쪽이 이완용 글씨고요. 두 번째가 이토 히로부미 글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손병희 선생 글씨인데 다 제 거고요. 다들 귀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글씨를 모으다가 제가 독립운동가 글씨를 모으다가 어느 날 어느 고서점에 갔더니 제가 "독립운동가 글씨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친일파 글씨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 하나 그랬는데, 그때 떠오른 게 '아, 독립운동가 글씨와 친일파의 글씨를 같이 모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일제 침략기를 기준으로 해서 독립운동과 친일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정확하게 양쪽으로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지식인들의 글씨를 다 모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모았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가 어떻게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글씨가. 제가 이게 한 몇백 점이 모이고 나서 보니까 좀 달라서, 이게 다른데 이게 뭐가 다를까? 그리고 다른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외국에 글씨 분석하는 책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팔러지라고 하죠. 그래팔러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2009 년도인데요. 제가 책을 냈더니 이게 문화일보 같은데 문화일보 1면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이름을 필적은 말한다라고 줘서 그런지 하여튼 잘 됐는데, 이 책이 첫 책이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위 글씨가 독립운동가의 글씨고 밑에 글씨가 친일파의 글씨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글씨는 좀 다르죠. 이게 뭐 똑같다, 이게 뭐 차이를 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딱 좀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좀 너무 아주 티피컬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게 김영상이라고, 저분이 김제인가 어디 분이고요. 자결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김대우라고 하는 그 도지사를 했는데, 김대우라고 하는 도지사의 친일한 이분 글씨 두 개인데 너무 다르죠. 근데 이 글씨의 차이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낸 게 제 글씨 연구의 첫 걸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글씨가 작고 뭐 정사각형이고 뭐 각이지고 이런 게 독립운동가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친일파는 뭐 크고 좁고 길고 유연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씨 연구를 한 저런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친일파의 글씨인데 어떡하면 좋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친일파의 글씨가 아닌 글씨를 쓰는 분이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친일파가 나쁜 거는 친일파의 친일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쵸? 친일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죠. 보시면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고 즉흥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고 독창성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런 거 좋은 점이에요. 그쵸?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친일로 나갈 수 있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 독립운동가도 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절약하지만 저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현재 살아 있으면 좀 IT에 적응을 잘 못하겠죠.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가 위대한 것이고 친일파가 친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뭐 친일파의 글씨를 쓴다고 문제가 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친일 활동을 안 하는데 뭐 친일파의 글씨 쓰면 어떨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의미고 제가 어린아이 한국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2015년도에 냈는데 이 책을 쓰고도 제가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한국인의 특성을 연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란 뭐냐? 그리고 한국의 미의식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고대 한국인의 글씨를 분석해서 한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시면서 요즘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막 속도도 빠르고 막 한국 사회가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정돈되고 이렇게 좀 가닥을 잡혀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혼란스럽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뭐죠? 이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부근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크게 될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걸 저는 보는데 단지 한국 사회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남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변덕이 굉장히 심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하고 그렇죠. 활력이 넘치는 대신에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그 분석한 거고요. 하여튼 제가 저 책을 인류학자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한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연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씨를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사람 글씨를 바꿔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없을까? 그런 걸 한 거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황당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시비를 잘 못 거는 이유가 제가 그래도 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좀 학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쪼끔 사람들이 이게 막 뭐라고는 잘 못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별로 이렇게 수긍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또 꽤 많은 국가들의 필적학 책을 다 구입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수집을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글씨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냐?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예라는 거 아시죠? 서예. 서예를 하면 사람이 차분해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차분해지거든요. 애들 막
뛰놀고 막 그런 애들 데려다가 서예를 가르치면 애들이 차분해지고 안정돼요.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서예라고 하는 게 글씨 연습인 거거든요. 그동안의 연구는 어떻게 됐냐면 서예를 하면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그 정돈성이 있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주로 그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붓을 가지고 먹에다 찍어서 하니까 무슨 먹을 가는데 사람이 뭐 차분해진다. 뭐 먹을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글씨 연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필로 쓰든 볼펜으로 쓰든 어떻게 쓰든 아무 상관없이 글씨 연습을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게 괜히 논문도 많고 외국도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거고요. 부자의 글씨.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자의 글씨를 저는 사실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자의 글씨를 제시를 한 거고요. 부자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또 부자에 대한 좀 반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부자들이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의 글씨를 따랐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최고의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뭐 몇 년 이렇게 잡고 치면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제가 그동안 한 건데 동아일보에 제가 1년 동안 연재를 했고요. 저게 첫해 김국을 씨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CEO들 인터뷰를 하면 거기서 저한테 글씨를 보내준다. 그럼 제가 글씨를 분석해서 뭐 저 주면 글씨. 이게 김봉진 씨일 거예요, 아마. 김봉진. 배달의 민족 했던 그분 글씨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국방부 의뢰해서 김정은 글씨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전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을 한 거예요. 그때도. 계속 뭐 미사일 쏘고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국방부에서 저한테 김정은을 분석해 달라 그래서 제가 김정은 글씨를 수십 개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글씨도 같이 분석했는데 이게 두 개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때 제 결론은 뭐였냐면 되게 여러 장 썼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김정은은 계속 도발을 할 거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만한 배포가 없어서 전쟁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맞고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 뭐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글씨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김연경 선수가 뭐 훌륭한 성적을 거두면 뭐 김연경의 글씨를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고 뭐 이런 걸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자살을 하면 이 사람 왜 죽었을까? 뭐 최근에 뭐 자살은 아니면 강수현 씨가 죽었는데 강수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찾아보고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의 글씨를 찾아봤어요. 미국 사이트에서.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평시에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전쟁을 치르면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푸틴이 잘못 골랐다. 굉장히 애먹을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맞고 있죠. 그리고 제가 바이든이 후보 나왔을 때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 글씨를 분석해서 그때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다. 대통령 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바이든이 굉장히 용기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 되게 나름 강해요. 강하고 아주 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을 하기에는 미국 대통령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 필체 분석도 했고요. 김대건 신부가 작년에 이분이 200주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매성당에서 저한테 김대건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좀 분석해 달라고 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글씨를 가지고 분석하고 저게 저 지도가 김대건 신부가 그린 거거든요.
그게 그 세 가지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어떤 게 진본이냐. 그래서 제가 그 뭐 그중에 하나가 진본이다. 딴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외신에서 인터뷰도 하게 돼서 저게 아마 김정은 트럼프 회담 때 제가 로이터 통신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저기 제 이름 나옵니다. 그래팔로지스트 구본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로이터 통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래팔로지스트 구본진 나오는데 확실히 외신은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 언론은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뭐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뭐 필적 관련돼서 뭘 했냐,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변을 쭉 했는데 제가 답변하니까 제 인터뷰를 싣고 마지막에다 싱가포르의 어떤 그래팔로지스트 필적 학자의 얘기도 같이 넣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 같던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글씨를 얘기한 거고 트럼프는 어떠냐면 트럼프는 전형적인 사업가의 글씨예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가로 훨씬 적합한 사람인데 단지 이분의 문제는 그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개의치 않고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탁월함으로 치면 뭐 이 훌륭하다 아니를 떠나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갔었던 거고요. 제가 이런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고요. 바이든이 지금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이기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한 거는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그냥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제가 근데 저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때 저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 프로를 제가 목요일 날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뭐 잠깐 와서 만나고 싶다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잠깐 만나 스케치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오라 그랬더니 그날 토요일인가부터 8일 동안은 매일 찍었습니다. 하루 종일. PD가 안 가요. PD가 그냥 거기 살아요. 사무실에 와서 제가 회의 들어가면 기다렸다가 또 찍고 그리고 저랑 또 대구도 같이 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별걸 다 하죠. 뭐 그때 저한테 이제 글씨 3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글씨 같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하나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모 씨, 살인한 유모 씨 있습니다. 그 유영철. 그 사람 글씨 제가 본 거여서 이거는 내가 본 글씨니까 내가 말하기 그렇고 2개는 처음 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는 연쇄 살인범의 글씨고 하나는 좀도둑의 글씨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살인범의 글씨라고 했던 게 김대두의 글씨였고요. 좀도둑의 글씨는 그 신창원의 글씨였습니다. 그 촬영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보도에는 안 나갔는데 방송에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이건 거짓말로 사오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마리텔도 나갔었고, 하여튼 뭐 등등 나갔고 아침마당에 한 2번 나갔는데요. 아침마당. 그러니까 아침마당 나가니까 제 스승님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또 보시는 연령층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 말고는. 유퀴즈 나갔었고요. 이게 올해 3월인가? 올해 3월일 겁니다. 글씨란 뭐냐? 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란 뭐냐? 왼쪽이 베토벤이고 오른쪽이 테레사 수녀죠. 글씨가 어떤 게 테레사 수녀의 글씨일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예?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왼쪽이 테레사 수녀고 오른쪽이 베토벤 글씨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떤 게 누구 글씨인지 감이 좀 오시죠? 차이가 되게 많은데 왼쪽 글씨가 베토벤의 글씨라고 하면 정말 글씨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는 거겠죠.
그쵸? 오른쪽이 베토벤이고 왼쪽에 테레사 수녀 글씨 맞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글씨를 쓰고요. 저게 인제 보통 저렇게 그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저런 글씨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저 베토벤이 원래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원래 테레제를 위하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워낙 글씨를 막 써 가지고 잘못 읽어서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베토벤의 글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천재가 악필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천재가 악필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천재가 악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펜이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글씨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베토벤은 특히 인성이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베토벤이 인간적으로 훌륭했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작곡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간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미술 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영남 가수 아시죠? 조영남 사건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2 심에서 제가 무죄 받았습니다. 1심 유죄 판결 났다가 제가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 사건을 하게 된 건 제 미술에 제가 전문성이 있어요. 제가 원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씨 말고 미술을 수집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미술품 수집하다가 그다음에 인제 글씨로 바꿔서 글씨 수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미술은 너무 잘하니까 제가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들 저한테 분석하고 간 거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인 음악가들의 글씨를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겠죠. 근데 제가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작곡하는 사람과 연주하는 사람들의 글씨는 완전히 달라요. 작곡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렇게 신경질적입니다. 굉장히 신경질적 예민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으면 잘못하면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 때릴 것 같은 이런 글씨를 쓴다고요. 베토벤의 글씨가 그렇죠. 그렇다고 베토벤이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글씨를 잘 쓴다 못 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보고도 뭐 글씨도 못 쓰면서 뭐 강의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글씨 쓰면 글씨 못 쓰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글씨를 잘 쓴다 못 쓴다의 기준은 여러분이 어릴 때 배웠던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주로 가지런하고 예쁘고 정돈된 글씨를 배웠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쓰라고. 근데 그 글씨가 나쁜 글씨는 아니에요. 나쁜 글씨는 아닌데 그런 글씨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글씨를 쓰면 그냥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고 일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된다. 아니면 나는 무슨 뭐 김연경 같은 선수가 된다.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된다. 전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쁜 글씨, 좋은 글씨 그 기준은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베토벤의 글씨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도 글씨가 엉망이고요. 뭐 다윈도 글씨가 엉망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글씨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원서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그러니까 글씨와 사람의 내면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공자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런 말을 했고요. 뭐 양홍이라는 사람은 글씨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뭐 공자부터 뭐 주자 뭐 이런 말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글씨를 보면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내고 그때 원래 제 친구가 있는 우리나라 그 큰 종합 일간지에서 특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특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부장이 "야 임마 누가 글씨 쓴다고 지금 그런 거를 책으로 냈다고 기사 쓰냐." 이렇게 컷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제가 그냥 기사 풀을 했어요. 풀을 해 가지고 온갖 언론사에서 뭐 그때 한면 뭐 일면 뭐 하여튼 그렇게 기사들을 다 썼는데 전 잘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글씨라고 하는 게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하는 믿음은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했으면 제가 노벨상 받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시열, 이황 뭐 이런 분들 다 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글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통이 있는데 중국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글씨가 손재주냐 아니면 내면의 표시냐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랍니다. 어떻게 하면 글씨 그러니까 연필을 입에 물고 쓰고 발가락에 껴서 쓰고 이런 걸 해요. 그러면 특징이 거의 똑같이 드러납니다. 손으로 쓰는 거랑. 그러니까 손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손 근육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 재주가 있으면 글씨를 잘 쓰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죠. 근데 이완용이 명필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완용은 제 생각에는 전혀 좋은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뛰어나서 글씨를 멋있게 쓰죠. 손재주와 이게 기본은 그 내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서양의 학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죠. 글씨가 성격을 드러낸다. 이게 벌써 몇천 년씩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셰익스피어는 손글씨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거 앨런 포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저 유명한 문학가.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글씨를 분석한 책을 냈어요. 자기 혼자. 보세요. 아인슈타인, 뭐 괴테, 뭐 발자크, 보들레르, 브라우닝, 뭐 디즈라엘리 이런 사람들, 다윈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글씨와 사람의 내면에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동서양을 걸쳐서 거의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필적학이라는 거는 그래팔러지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17세기에 이태리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필적학이란 말은 19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면 의사, 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 시작하죠. 그중에 저 마지막에 빌헬름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글씨는 뇌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뇌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저게 인제 필적 학자들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뇌의 흔적이다. 뭐 저는 내면의 엑스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때 시작이 되냐 하면 이전에는 개인의 개성이 드러난 글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글씨도 규격화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을 드러낸 글씨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처음 되는 거고요. 그 이 지역 전남에도 서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서예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서예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서예를 배워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예를 좀 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뭐 물어볼 것 같으니까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달 배웠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가지고 범인을 잡기도 합니다. 스위스에서 협박을 어떤 사람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글씨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자백을 받은 일이 있었고요. 탄저균 사건 때도 그 글씨 분석을 해서 FBI가 이 글씨 용의자를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이빈스 박사인데요. 하여튼 그 정도로 글씨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감 대신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뭐 서명하잖아요, 다. 무슨 뭐 계약서 같은 데 가면 서명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오신 분들 어차피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오늘 강의를 하면 강의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딱 돌아서면 그냥 오늘 강의 들었다 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강의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강의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대충 시험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돌아가셔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뭐냐면 글씨가 내면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글씨체를 바꾸면 내면이 변화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근거가 있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뭐 글씨 강의해 가지고 뭐 이게 무슨 저한테 무슨 밥벌이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전 본업이 있는데. 근데 프랑스에서 1908년부터 소르본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글씨가 언제 바뀌냐 하면요.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글씨가 나는 몇 개 글씨가 있다. 나는 글씨체가 2개다, 뭐 3개다. 나는 글씨체가 자꾸 바뀐다. 나는 엄청나게 글씨를 다르게 쓸 수 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계시죠. 나는 글씨체가 3개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난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렇게 안 바뀝니다. 제가 글씨를 모으면서 보면 김창숙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김창숙 성균관대 나온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균관대를 세운 사람이 심산 김창숙이죠. 독립운동가인데 그분이 10대에 쓴 글씨와 80대에 쓴 글씨가 제가 2개가 있는데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글씨체가 진짜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언제 바뀌냐 하면 뇌에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뇌에 못이 박힌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글씨체가 확 변합니다. 안 그러면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바뀝니다. 제가 글씨 연습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면을 바꾸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성공하고 싶으시고 좀 더 낮게 생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실 뭐 부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다들 뭐 여러분들 공무원이면 내가 뭐 최고로 높게 올라가서 지금은 최고 높게 올라간 게 부군수 정도시겠죠? 그렇게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외면은 성형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해도 되고 다이어트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면이 잘 안 바뀌거든요. 내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좀 여기 피곤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도 늘 저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제가 군법무관을 했는데 영천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 인제 계속 강의를 하고 끝나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매번. 저는 거의 다 틀렸는데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게 그 강의를 듣고 거의 모든 과목을 만점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생각을 하는. 저는 뭐 늘 그냥 시험은 다 틀리고 그냥 하고 살았는데 그 글씨를 바꾸는 거 이외에 내면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가 있나요? 뭐 참선, 뭐 독서, 또 뭐가 있죠?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 공부,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말씀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아, 쉬는 거. 예, 휴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여행.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 또 예? 건강? 건전한 취미 생활. 어떤 게 건전한 취미 생활이에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여행을 어떻게 가야 어떤 면이 바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뀐다고 하죠, 그냥. 바뀐다. 근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글씨는 좀 더 심플해요. 예를 들어 인내심을 강하게 하려면 가로선을 길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좀 완성을 잘하려면 세로선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이응이나 미음자를 안에를 크게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면 인내심이 강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되게 불명확해요. 인과관계도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글씨 연습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제가 본 책만 100 권이 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외국어를 좀 해서 외국 책들을 계속 보는데요. 지금 중국만 해도 최근에 필적학 책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 권이 넘어야 한 30권 되는 것 같고 일본도 한 20 몇 권, 한 30권 되는 거. 일본 책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내 아이가 왕따인지 아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거 보시면요. 우리나라 이게 주로 인제 선생님들이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서울교대나 뭐 아니면 뭐 어느 대학의 서예학과 이런 데서 쓴 논문들인데 보시면 중학생 대상, 뭐 초등학생 대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해 보면 자기 동기부여, 뭐 감성 관리가 된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강해지고 기억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전북대 교수님인데 중문과 교수님인데 서예를 가르쳐요. 그러면 6 개월을 가르치면 사람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고 왜 바뀌냐? 이거를 그동안 잘 몰랐던 거죠. 이 지금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걸 할 때 그 판본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저게 판본체예요. 저기 보시면 저거 있죠? 저게 판본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글씨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판본체와 궁수체가 있는데 판본체는 원래 사람의 글씨가 아니에요. 저거는 목판 인쇄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력, 통제력, 뭐 주의력 좋아지죠? 창의성, 활동성, 사회 자아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왜 달라지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 판본체가 의미하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본체가 의미하는 성향이 통제력이 높고 주의력이 깊고 정돈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하지만 판본체는 창의성이 있거나 활동성이 있거나 사회 자아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 나빠진다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글씨 연습을 하면 따라 쓰는 글씨가 의미하는 대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라 쓰려고 하는 글씨가 이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의 글씨면 인내심이 강해지는 거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의 글씨를 따라 쓰면 창의성이 강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글씨 연습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할 건데, 제가 정주영 회장 글씨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정주영 회장의 글씨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이디얼해요. 저는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정주영을 꼽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저 유튜브까지 나가는데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글씨를 보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글씨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점은 이렇고 저런 점은 저렇게 분석을 하지만,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를 한 번에 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서예를 오래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동양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처럼 분석적인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의 글씨인지 대번에 압니다. 예를 들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글씨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누구의 글씨를 예를 들어 뭐 단군 이렇게 하면 너무 멀고, 지금 세종대왕의 글씨도 지금 목판본만 남아 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뭐 정조 이런 건 좀 있는데 되게 유명했지만 글씨가 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은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없애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안 남아 있는데, 그 동양화 이런 거 볼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화가였는데 한 점도 안 남아 있는 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림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수준 높은 사람이 그린 그림과 그냥 아무나 그린 그림은 차이가 확 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쭉 붙여놓고 뛰어가면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진짜요. 저는 전시회 가서 이렇게 휙 돌고 나오거든요. 오래 안 봐요. 힘들어서 오래 안 보고 삥 돌다가 좀 자세히 볼 것들만 보고 나오는데,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고요. 뭐 체험 사례인데, 제가 유튜브를 요즘은 잘 안 해요. 최근에 유튜브를 좀 만들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제 유튜브에 누가 쓴 거예요. 근데 제 부자의 글씨를 보고 하루에 3시간씩 연습했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쓴 걸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진다. 그리고 그 주관성이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거면 그런 얘기도, 자기가 고집이 세지는 것 같다. 고집이 세져요, 정주영 글씨 따라 쓰면. 뭐 이런 글씨들이, 이런 평가들이 종종 있고, 저한테 가끔 뭐 한 2달 3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뭐 독자들이 무슨 저한테 뭐 초콜릿도 보내주고 뭐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는 74살 먹은 할머니가 저한테 초콜릿을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 전화드렸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의 글씨는 뭐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좀 뭐 '난 부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부자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글씨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부자의 글씨를 분석하려고 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뭐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나라까지 대표적인 부자들의 글씨를 다 찾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보시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가로선이 긴 특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공에는 되게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가지 특성이 일치합니다. 하나는 끈기, 하나는
긍정적 사고 이런 게 일치해요. 이게 보시면 가로선 길죠. 이게 케빈 크스트롬인가 그 사람이 쓴 가로선 길죠 아주.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가로선이 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뭐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 됐는데 제가 지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항상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들도 큰 일을 하는 분들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견뎌내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견디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 사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글씨입니다. 저게 아마 마윈 글씨인가? 하여튼 누구 글씨인가? 하여튼 저 그런데 저 누구더라? 하여튼 저거 근데 일론 머스크 글씨네. 일론 머스크 글씨인데 일론 머스크 글씨가 위로 많이 올라가죠. 45도쯤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데 저게 여러분 쓸 때 글씨 여러분 쓰실 때 이 베이스라인 또는 하나의 획들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좋고요. 그리고 최소한 수평을 이뤄야 됩니다. 수평이 아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글씨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우울증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쓰거든요. 최소한 저거보다 더 올리는 건 좀 그래요. 저기 45도보다 더 올리면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는 되는데 대신에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져서 리더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주관이 강해지면 직장 생활하기 조금 힘들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와 인내심 두 가지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활력이고요. 이게 마윈 글씨예요. 마윈 아시죠, 여러분? 알리바바. 굉장히 글씨 속도 빠르죠. 빠른 게 느껴지시죠, 글씨가? 뭐 저게 영정적 역량이라고 쓴 것 같은데 마윈이 쓴 거고요. 결단력. 헨리 포드의 글씨인데요. 헨리 포드가 여러분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글씨인데 보시면 어, 어이구 그 포인터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 이런 건 없나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 헨리 할 때 마지막에 꺾어지고 포드 할 때 마지막에 눌러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 쓰는 게 결단력과 책임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을 놓지 않고 마지막에 눌러 쓰는 게 결단력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데 일본 애들이 원래 이제 그 일본 혹시 여기 뭐 일본 분 계신 거 아닌가 혹시 모르겠는데 일본 분들이 책을 되게 다양하게 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책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자를 어떻게 쓰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입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음이고 뭐 거기서 입구자인데 그런 거 쓸 때 마지막에 붙게 닫아줘라 이렇게 씁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향자 다섯 번째 자분가 뭐 방향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면 향자 그 미음 그러니까 입구자를 이렇게 붙게 닫지 않습니까? 저렇게 쓰는 글씨가 부자들의 전형적인 글씨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부자들이요. 생각보다 절약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부자가 안 된 거지 내가 절약을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절약하는 사람만이 큰 부자가 되고 작은 부자도 다 절약하는 사람은 됩니다. 하여튼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무조건 망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한 데서 제가 자라서 제 주변에 되게 돈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망했어요.
그중에 하나는 이 호남의 3대 부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 집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 친구인데 그 집이 망했어요. 하여튼 절약이 여러분 반드시 절약해야 됩니다. 돈을 벌고 내가 잘 살고 싶으면 헨리 포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절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이 산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절약은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고요. 그 워렌 버핏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침 출근에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세트를 사 먹는데 이 사람은 주식이 오르면 2.8불짜리를 먹고 주식이 떨어지면 2.3불짜리 먹는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정주영이 전에 이사 갈 때 집에 있던 그 세간살이들이 몇십 년씩 된 것들이었다 그랬죠. 제가 실제로 봤는데 현대 중공업인가에 가면 정주영 회장이 신던 신발이 있는데 이분이 신발이 하나였다 그래요. 구두가. 근데 정을 박아가지고 신었어요. 밑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는 사람들만의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1등석 거의 안 타고요. 되게 가난하게 삽니다. 옷 그냥 하나만 입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신감. 그 자신감도 있어요. 이게 글씨를 이게 마이클 블룸버그 글씨인데요. 좀 글씨를 크게 자신감과 관련이 있고요. 최고지향. 이거 I의 높은 게 뭐냐면 저게 보시면 T나 I의 점이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최고를 지향한다, 높은 이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건 저커버그 글씨고요. 창의성, 곡선. 부자들이 되게 고집들이 센데 어느 정도의 곡선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현대 사회에서 기계 산업 할 땐 좀 덜했는데 지금 IT로 넘어오면서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절대로 부자가 안 되는데 부드럽기만 하면 주로 자선 사업가가 되거나 그렇죠. 빌 게이츠가 좀 그런데요. 아까 테레사 수녀 같이 둥글둥글한 거지. 근데 그 각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좀 융통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비전. 이게 워렌 버핏 글씨거든요. T자가 좀 위에 있죠. 보면 T자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게 있습니다. 연면형 글씨는 뭐냐면 하나의 그 획을 시작해서 여러 개의 글씨를 이어 쓰는 건데 저걸 하면 통찰력이 있고 직관력이 있다고 말을 하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그동안 피곤하셨던 분들 이거는 꼭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글씨 연습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필요한 거를 내 글씨에서 어떤 일부를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해지고 싶으면 가로선을 길게 가져가고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세로선을 좀 더 길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글씨인가를 따라 쓰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 쓰면 좋냐? 정주영 글씨가 최고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씨를 보면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은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정주영이 최고 수준까지 간 사람이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주영이 뭐 안중근과 비교해서 누가 낫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만 정주영은 제가 보기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럼 정주영 글씨가 왜 최고냐? 이게 인터넷에 있는 글씨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우선 그 가로선이 긴 건 보이시죠? 이게 가로선을 쭉쭉 뻗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로선도 좀 길죠? 그리고 미음자 보세요. 미음자의 마지막을 굳게 닫고 있죠? 저런 게 절약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 디귿을 때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죠. 저게 긍정적 사고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치읓이나 히읗 쓸 때 꼭지가 높죠. 꼭지가 기네 저게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씨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용기도 있고 마지막에 꺾어 쓰죠. 보세요. 마음을 해서 보시면 아 그리고 이거를 꺾어 쓰죠. 저렇게 쓰면 결단력, 책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정주영 회장이 뭐 훌륭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글씨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제가 글씨 연습을 권하면서 어떤 글씨를 사람들에게 권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찾다가 정주영의 글씨를 발견했는데 정주영의 글씨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필적학 지식을 동원해서 저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굉장히 좋은 글씨입니다. 저는 정주영이라는 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도 다시 또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해도 크게 성공할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나 그렇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월반도 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늘 2등 했다 그래요. 그래서 2등을 한 이유가 창가, 그러니까 노래와 붓글씨를 못해 가지고 2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등 한 사람은 교도관이 됐고 2등 한 정주영 회장은 회장이 됐는데 이분이 붓글씨 잘 못 쓰거든요. 이분이 남긴 붓글씨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붓글씨 잘 못 써요. 붓글씨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잘 못 쓰는데 이렇게 훌륭한 글씨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정주영 회장이 남긴 한글 글씨가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되는 사람이 굉장히 없는 데다가 한글 글씨를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글씨를 한글로 치환하면 되게 어려워요, 만들기가. 근데 되게 훌륭한 글씨입니다. 여러분 뭐 시간 나시면 정주영 글씨 한번 따라 써 보세요. 그럼 저한테 "정주영만큼 내가 돈 벌 수 있냐?" 그거 그렇지 않겠죠. 제가 전에 아침마당 나갔을 때 그때 제가 2번 나가 처음에는 같이 차 한잔하고 두 번째 그냥 곧바로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그 카메라맨이 제가 말하는 거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전 못 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열심히 안 본대요. 근데 글씨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말하는 걸 열심히 떨어주는데 그 사람 친구가 정중의 글씨를 따라 쓰는 사람이래요. 근데 정말 똑같이 안 된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 쓰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따라 쓰면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도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중의 글씨를 따라 쓴다고 정중 회장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최고의 글씨예요. 다 들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병철 회장이고 이병철 회장도 글씨 좋은데 정주영 회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지금은 나은 이유가 삼성은 이병철 회장도 뛰어나지만 이건희 회장이 또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대에 걸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 정주영 회장 개인으로 보면 정주영 회장이 더 뛰어난데 거기는 그 아들들이 그만큼 안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 미음 그 입구자를 마지막에 곱게 닫은 거 보이시죠? 저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꺾어 쓰고요. 록펠러의 글씨가 이렇고 록펠러도 상당한 대단한 부자였죠. 뭐 앤드루 카네기 글씨. 아까 헨리 포드 글씨고요. 조지 소로스. 근데 글씨 잘 쓰죠. 이 소로스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적들을 쓴 칼 포퍼를 지도 교수 두고 가지고 그 사람의 글을 굉장히 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I자가 점이 매우 높죠. 저 제니퍼 할 때 보세요. 투 제니퍼라고 쓴 것 같은데 굉장히 높죠. 이상이 높은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가 보통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과시욕이 적어요. 재벌들은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시하기 좋아하면 연예인, 정치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만 폼나는 것뿐이지. 근데 이 사람은 연예인급의 인물이기 때문에 큰 글씨를 쓰는데 과시욕이 강하죠. 근데 이 글씨를 보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면이 조금 혼란스럽고 좀 힘들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강수현 씨가 저랑 동갑인데 거기 글씨도 좀 그렇더라고요. 내면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글씨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내면에 힘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침범이 많은 글씨 쓰는데 그렇고요.
스티브 잡스고요. 스티브 잡스도 가로선 굉장히 길죠. 제프 베조스의 글씨도 가로선 저기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우상향이죠. 일론 머스크 아까 보여드린 글씨고요. 마윈 보여드렸고 리카싱 그렇고 손정희 보세요. 손정희의 그 왼쪽에 저게 아들 자자 같이 쓴 거거든요. 저게 둥그렇게 크죠. 저렇게 쓰는 거를 돈주머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돈주머니가 크죠. 마지막에 의자의 마지막을 쭉 내려가서 꺾었죠. 손정희라는 사람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고요. 일본 사람인데 옛날 재벌이죠. 옛날 재벌. 요즘은 저렇게 되면 재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할 거예요. 지금 질문 받을까요? 지금 질문 혹시 있으면 받을까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뭐 청춘이라 뭐 어쩌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 써준 글씨인데 이거를 마스시다에서 이게 내셔널 파나소닉이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나눠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글씨입니다.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청춘, 마스시다 청춘 나오니까 그거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주로 큰 글씨를 쓰고요. 볼까요? 이승만, 윤보선, 이승만 대통령 글씨는 굉장히 호쾌하고 크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거 답하는 겁니까? 평생 동안 쓴 글씨 이거 지금 답할까요? 이거 지금 질문 올라왔을 때 평생 동안 쓴 글씨를 비교해본 사례가 있는지 남의 글씨를 평생 쓴 걸 다 볼 수는 없을 테고 제가 수집을 하다 보면 한 집에서 나온 수백 점의 동일인 글씨를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권중현이라고 일서적 중에 하나도 제가 갖고 있고요. 몇백 점씩 있습니다. 한 사람 글씨가. 네, 그래 아까 김창숙처럼 한 집안의 글씨를 한 적도 있고 석주 이상령이라고 국무령을 했던 분의 글씨가 있는데 그분 집안의 글씨를 일괄로 사가지고 몇백 점을 본 적도 있고요. 많이 보는데 뭐 보게 됩니다. 근데 비슷비슷해요. 일단 강의 좀 하고 윤보선 대통령은 역시 그 선생님 같은 글씨 쓰시죠. 굉장히 강한 군인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김영한 대통령은 진짜 통 큰 분이죠. 김대중의 글씨고요. 김대 선생님 글씨. 유리하다 그러죠. 글씨 연습 많이 한 분입니다. 김구의 글씨고요. 또 질문 답해야 되나? 저게 성격 유형처럼 사람의 특성이 보이나요? 그래서 성격 유형 뭐 MBTI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MBTI 이렇게 신뢰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MBTI가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냥 폐기된 그런 유형 분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사람을 16개로 나눌지 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분명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분석을 해왔고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뭐 정치인이 있거나 이런 거 다 제가 분석해서 수없이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대선 때는 안 했어요. 정치인이 이제 안 하려고요. 하도 우리나라는 정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비난을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지난번 주간동화 기사가 나갔는데 제가 그 역대 대통령 글씨만 하고 현 대통령 글씨는 제가 총장할 때 분석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의 글씨고요. 저게 점점점 찍었다기보다 이게 저걸 총알체라고 하는데요. 저게 이분이 뭐 총을 맞았다죠. 독립운동할 때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손을 약간 떤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걸 총알체라고 하는데 김구 특유의 글씨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손을 이렇게 그렇게 쭉 못 가져간다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경충묘라고 하는 글씨고요. 정약용 이런 분들 글씨 좋죠. 그러니까 보통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한 사람 글씨가 대부분 좋습니다. 이상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기의 정주영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 19세기의 최고의 인물은 이상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헤이그 특사로 갔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준 열사 잘 아시죠? 사실은 이준 열사는 여기에 그거 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상설이 정사, 이휘종과 이준이 부사였는데 이준은 법률가, 이휘종은 통역관으로 간 거예요. 이분이 당대 최고인데 살아있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하는 분입니다. 되게 뛰어난 분이죠. 아주 좋은 글씨입니다. 이게 제가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냈을 때 이 표지에 이게 실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골라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했더니 거기 디자이너가 이걸 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중근 글씨인데 이게 안중근이 30살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글씨 잘 썼죠. 안중근 글씨 전시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안중근 글씨를 모아놓고 있으면 섬뜩할 정도로 강해요, 글씨가. 제가 전시를 2번을 간 적이 없는데 안중근 글씨 전만 2번 갔습니다. 조지 부시 뭐 등등 있고 대부분 대통령 글씨들이 좋습니다. 트럼프 옛날 글씨고요. 그리고 바이든 글씨가 좀 떨어져요. 미국 대통령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하기에 좀 부족하다는 거지. 뛰어난 사람은 맞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을 훌륭하게 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한국인 잠깐만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할까요? 시간이 남으면 이 한국인 얘기 좀 하고. 제가 강의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정해진 시간에 끝내 제가 절대로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 퇴근 시간 이후까지 강의하면 얼마나 싫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낼 거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하실래요? 좀 할 건 대부분 했거든요. 없습니까? 보통 질문 다 하시던데. 네. 한국인은 누구냐? 아까 한국인 제가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의 글씨가 뭐냐? 이게 한국인의 글씨예요. 이사지왕 환두대도라고 이제 금관총에서 나온 글씨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기 이사지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삐뚤빼뚤하죠. 글씨 크기도 다르고 왔다 갔다 하죠. 방향도 안 맞고 글씨 크기도 안 맞고 다 안 맞죠. 저게 한국 고유의 글씨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한국의 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성숙하지 못한 발전하지 못한 시대의 치졸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금관이 세계적으로 톱 클래스의 수준의 금관이거든요. 같이 나왔어요. 그럼 저런 금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글씨를 똑바로 못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게 포항 중성리 산성민 신랍인데요. 이것도 보면 약간 삐뚤빼뚤하죠.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영일 냉수리 신라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왜 신라비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라가 가장 중국화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6세기 초에 중국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라와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더 빨라요. 중국화 시기가.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국 글씨를. 광개토왕비가 313년인가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중국화가 시작된 이후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글씨 이런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신속하죠. 활력이 있고 대신에 차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고 자제력이 약합니다. 이게 한국인 특성이에요. 불규칙하다. 활력 있고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죠. 대신에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럽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성격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죠. 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 특성이 그래요. 젊은 성향이고 한국 사람들 젊어 보이잖아요. 한국인들 외국 가서 뭐 가면 이게 젊어 보이냐고 많이 특히 여자분들 뭐 30, 40대에 가도 뭐 미성년인지 한번 검사해봤다 자랑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원래 젊어 보입니다. 서양에서 굉장히 젊어 보니까 한국 사람 참 제가 저거 네오테니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가 진화를 했다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민족이 우월한지를 따질 수 있냐 없냐 말이 많겠죠. 뭐
그 낫지 애들은 그런 거 하는데 아니란 사람도 있고 근데 저게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 중에서 네오테니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숭이와 가장 다른 게 가장 진화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털이 많죠. 그러니까 털이 적은 게 진화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 따르면 가장 진화한 인종이 동아시아에 있는 한중일이고 나라를 따지는 사람들은 한국을 따집니다. 이게 한국 사람 이론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의 이론인데 그리고 그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발전한 인종이에요. 지금까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중국의 틀 속에 사니까 자유롭고 막 이런 사람들을 틀에 가다 놓으니까 계속 무슨 뭐 한이 생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이거 끝내고요. 이렇게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고요. 그냥 뭐 하루에 20분, 6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를 매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한 5,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리고 뭐 볼펜이든 연필이든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름은 꼭 써야 됩니다. 이름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써야 합니다. 저 마이클 잭슨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M자 보세요. 저게 M자예요. 저거를 첫 번째 꼭지보다 직선으로 올라가죠. 90도로. 저렇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마이클 잭슨.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 밑에 보면 저게 T거든요. 타이거 우즈. 그럼 T가 45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45도 이상으로 올리지는 마시는 게 좋아요. 마이클 잭슨처럼 올리면 저게 다른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걸 또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5도까지 정도는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 글씨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에 밑에 떨어지죠.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쓰면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찰스 램도 그랬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우울증에 걸려요. 그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 글씨가 오른쪽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에 걸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으면 저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높게 쓰는 연습을 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제 주변에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써라.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지금보다 더 길게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내심도 강해지고 일도 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꺾어 써라. 저기 왼쪽에 아마 저게 김구의 백범일지고 오른쪽에 아마 이게 박정희 대통령 글씨일 거예요. 결단력과 책임을 많이 꺾어 쓴다. 나폴레옹 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삼세호처럼. 용기를 가지려면 좀 더 크게 쓰면 좋고요. 너무 작게 쓰는 분들 얘기입니다. 너무 크게만 쓰면 또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개방성. 지금 실제로 한 1, 2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다 했고요. 질문 진짜 안 하실 겁니까? 아니 뭐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질문이 없던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안 하시면 저야 뭐 끝내면 되고. 굵다 가늘다라기보다는 그 피랍과 관련이 있는데 피랍이 강한 사람들이 육체적 힘이 강하거나 정신적 힘이 강합니다. 근데 반드시 굵다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얇아서 보기 어렵거나 너무 굵으면 그런데 그냥 보통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군 스님이 질문하시죠. 여러분 안 하시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끝낼까? 예. 제 글씨요. 제가 아까 명함 들었으니까 명함 보십시오. 저는 글씨 계속 바꿔요.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제가 글씨를 쓰다가 이런 글씨를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쓰면 그걸 조금씩 바꾸고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는 바꾸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주영인데 전 정주영 글씨 똑같이 쓰는 건 아니고 제 글씨체에서 좀 좋아 보이는 걸 바꾸고 제 약점이 어떤 건다 이러면 그거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제 또 선거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제가 장성과 여러 가지 연이 있습니다만은 제 첫 지방 강의를 장성에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그 좋은 변화를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본진 변호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